네, 요약집 208쪽에 보면 먼저 일반적인 간호독기, 그래서 안정, 절대 안정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입원한다 그러면 안정, 베드레스트죠. 근데 절대 안정, ABR은 환자는 침대에 있고 모든 일을 의료요원이 해준다. 왜 그러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식사, 돌아눕기, 이닫기 등도, 대화도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절대 안정, 대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2번으로 가시면 통증 환자의 간호돕기, 그래서 기억, 통증은 내성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내성은 견디는 성질이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같은 통증도 더 크게 느낀다.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줍니까? 아니요, 약하게 한다. 성격이나 신경쇠약 등도 통증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객관식으로 내겠죠. 우리는 209쪽 동그라미 3번에 통증의 종류, 표제 통증, 심부 통증. 표제, 겉에 드러났다는 뜻이고, 심부, 깊은 곳이란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표제 통증은 국소적이고 예리하고 찌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심부 통증의 심자는 깊을 심, 깊은 곳이니까 뼈나 근육이나 관절, 신경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듯한 느낌이라 전신적으로 창백하다든가 구토, 구역, 섬액, 쇼크까지 갈 수도 있다. 깊을 심, 심부 통증. 리을하고 미음이 시험에 나왔죠. 방사통, 연관지어서 아프다 그래서 연관통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아팠던 부위보다 먼 곳까지 연관지어서 뻗치듯이 아프다 그래서 방사통, 연관통. 환상지통에서 지자를 빼고 읽어보세요. 환상통. 실제 없는데 있다라고 느끼고 심지어 거기가 아프다 그래요. 환상통, 실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심지어 아프다고 느끼는 것, 환상통이었습니다. 뒷페이지로 가시죠. 210쪽에 동그라미 4번 악성종양.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차이가 뭘까요? 악성은 속도가 빠르고 주변 조직을 침범, 파고든다는 얘기죠. 니은, 재발되고 전이 다른 부분까지 옮겨간다는 뜻이죠. 니은의 재발, 전이. 디귿, 요게 시험에 나왔죠. 암을 확진하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조직검사 그랬으면 다 맞췄을 거야. 근데 정답은 생검, 바이옵시라고. 살아있는 채로 검사한다, 생검. 이걸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직검사 맞습니다. 세포검사, 조직검사, 생검. 영어로 바이옵시, 그래서 약자로 BX라는 의학용어 약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암의 확진, 교과서에 나온 세포검사, 조직검사, 생검, 바이옵시, 약자로 BX였습니다. 쇼크로 가시면 쇼크란 순환 부전, 전신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환 부전. 따라서 장기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건 대사 활동을 하거나 찌꺼기가, 그게 수거, 거두어지는 게 안 되는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청색증, 전신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 입장에서 빨리빨리 뛰어요. 그걸 보상작용이라 그러죠. 두근거린다. 그 말인즉슨 빈맥, 빨리빨리 뛴다는 거죠. 건조하고 혈압이나 체온이 떨어지죠. 전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니까 혈압이나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기계 장기도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구역질 나고 구토하고,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산독증. 산독증이 뭔지까지 우리가 자세히 공부 못하는데 노폐물이 쌓여서 산독증. 전신에 힘이 없고, 아까 보상작용으로 맥박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그런데 맥박이 강할 리가 없죠. 빠르고 약한 맥박. 신장도 혈액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소변을 잘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러니까 소변량이 줄어드는 핍뇨. 나중에는 무뇨까지도 갈 수 있겠죠? 차고 창백한 피부는 역시 전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고,
전신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신 허약. 마찬가지로 폐도 빨리빨리 산소를 마시고 싶어서 빨리 숨 쉬어. 역시 보상작용으로서 빈호흡. 빈맥과 빈호흡은 심장과 폐의 보상작용입니다. 그래서 쇼크 때 어떤 간호를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하지를 올린다. 골반 고위. 골반 고위를 우리가 트렌델렌버그 T체위라고 그러죠. 하지만 변형 T체위, 변형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골반 고위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알 수 있죠. T체위는 기울어져서 골반부터 높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변형 T체위는 다리만 올렸고 머리와 흉부가 일직선이 되고 다리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T체위는 골반 고위 맞고 변형 T체위는 다리만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변형 T체위를 더 많이 한다 그랬죠. T체위일 때 복부의 장기가 흉부를 압박해서 심장이나 폐가 활동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변형 T체위처럼 다리만 올려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아래로 몰면서 뇌와 심장 쪽으로 혈액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변형 T체위가 더 선호된다 그랬습니다. 연이어서 보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신의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까 혈압이랑 체온이 저하된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하게 담요 같은 걸로 하지 전기장판, 전기난로처럼 직접적인 열은 안 되죠. 기도 유지하면서 당연히 입으로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 NPO 하고 전신에 혈액 공급도 안 되니까 절대 안정하면서 두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특별하게 금기만 아니면 조금 빠르게 하겠죠. 바이탈 사인 계속 체크하면서 호흡하기 편하게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공급해주고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잘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클로즈 업저베이션 관찰하면서 정맥 주입 속도를 조금 금기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심부전이다.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금기만 아니라면 정맥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재활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경련으로 가겠습니다. 경련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기도유지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줄 혀를 물지 않도록 211쪽에 6번 경련 혀를 물지 않도록 그게 기도유지입니다. 혀를 깨물거나 혀가 뒤로 말리면 기도가 막히니까요. 2번 간호도끼로 가면 첫 번째 기도 확보 산소 두 번째,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물건 치운다. 1순위, 2순위 구별 가시죠? 기도 유지가 더 1순위고 그 다음에 위험하게 다치지 않도록 물건 치운다가 2순위입니다. 옛날에 억제대라고 불렀던 보호대는 하지 않는다. 리을, 분비물을 배액하기 위해서 몸을 측위로 취하거나 리을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숨쉬기 편하도록 옷을 풀러준다. 경련을 하면 의사가 항경련제를 처방할 수도 있겠죠. 시옷, 간호의 기본은 관찰과 기록이에요. 시옷의 경련 양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응, 분비물을 왜 닦을까요? 더러우니까요. 더러운 것도 문제지만 그게 기도로 또 흡인될까봐. 기도 유지를 위해서 분비물 빨리 닦고 혹시 내가 못 본데 다친 데 없는지 잘 관찰합니다. 지읒으로 가시면 환자분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환자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가려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 경련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 가려주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당연히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읓, 구강 섭취 금지한다. NPO, 바이탈 사인 자주 측정하면서 IO 측정할 일도 있을 거고 또 다칠까봐 사이드 레일 올리고 경련하다가 사이드 레일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 패드를 대어준다. 예. 근골격계 가겠습니다. 뼈의 총 개수는 몇 개다? 206개. 뼈의 구조에서 첫 번째 골막,
골막은 뼈를 보호하고 뼈를 재생시킨다. 골막이 재생시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이죠. 써놓으셔야겠습니다. 골막에 뭐가 있다? 혈관과 신경. 골막에 있는 혈관 쪽으로 혈액 공급이 되니까 골막에서 뼈를 재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뼈를 보호하고 있는 가장 바깥쪽 골막이었고요. 212쪽으로 가면 가장 안쪽인 골수. 골수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 혈구를 생산한다. 골수. 뼈의 가장 안쪽 세 가지 혈구를 생산하죠. 골 조직은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골수와 골막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 조직은 가장 안쪽인 골수와 가장 바깥쪽인 골막의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뼈의 특징에서는요. 뼈의 이름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상지골은 하지골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몸의 뼈 웬만하면 다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지에 있는 뼈 만져볼게요. 위팔뼈, 상완골. 요골 첫골 만져보시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따라 올라오는 뼈 요골. 새끼손가락을 따라 올라오는 뼈 척골. 쇄골, 빗장뼈라고 부르는 거 양쪽에 있고요. 견갑골, 우리 날개죽지라고 부르는 뒤쪽에 역삼각형 모양의 견갑골. 수근골 그러면 손의 뿔이라는 뜻이야. 손의 뿔이란 손목이죠. 손목에 있는 작은 뼈 여러 개 있겠죠. 중수골은 손바닥에 있는 뼈예요. 가운데 중자죠. 손의 가운데니까 손바닥, 아니 손등이라고 해도 돼요. 손등에 있는 그 뼈들이고, 수지골은 뭐겠어요? 손가락이겠죠. 수지골은 손가락이니까 이름하고 매치해 놓으시고, 하지골 만져보겠습니다. 경골하고 비골하고 세트잖아. 경골이 뭐였더라? 엄지발가락 따라 올라오는 종아리에 있는 뼈. 엄지발가락 따라 올라오는 종아리에 있는 뼈 경골. 비골은 새끼발가락 따라 올라오는 바깥쪽에 있는 종아리뼈죠. 경골, 비골 세트로 하시겠습니다. 경골, 엄지발가락 따라 올라오는 안쪽, 비골, 새끼발가락 쪽 따라 올라오는 종아리의 바깥쪽 뼈입니다. 대퇴골은 허벅지에 있죠.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슬개골은 동그란 무릎뼈. 슬개골은 동그란 무릎뼈예요. 족근골은 발의 뿌리니까 발목뼈겠네요. 족근골은 발의 뿌리라는 뜻으로서 발목뼈고요. 관골 공부하겠습니다. 관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세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른쪽 한 세트, 왼쪽 한 세트입니다. 오른쪽 골반 쪽에 선생님, 우리 옆구리에 손 얹어보세요 하면은 딱 얹어지는 데 있죠. 그 넙대대한 뼈가 장골. 그 다음에 앞쪽으로 우리 여성의 음모가 나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있는 뼈가 치골. 그 다음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엉덩이 베기시죠. 그 베기는 뼈가 좌골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한 세트, 왼쪽으로도 똑같이 한 세트 있습니다. 복습. 옆구리에 넙대대한 뼈가 뭐다? 장골. 앞쪽에 음모 나 있는 부분이 뭐다? 치골. 엉덩이 베기는 데가 뭐다? 좌골. 그 세 가지 뼈 세트의 이름이 관골입니다. 거기 천골은 빼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천골은 척추뼈로 넣어야 되니까요. 천골은 이따 척추뼈에서 나옵니다. 중족골은 발등에 있는 뼈겠죠. 가운데 중자니까. 지골, 족지골은 발가락 뼈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몰랐던 뼈 이름 있나 짚으시고 척추뼈 공부하겠습니다. 척추뼈 토탈 몇 개더라? 26개. 26개의 척추뼈가 사이사이에 원반, 디스크와 함께 긴 기둥을 이루고 있죠. 긴 기둥을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척주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 써야 되는데 긴 기둥은 척주라 그래요. 그 안에 중추신경 중요한 거 척수 들어있잖아요. 그럼 척추뼈 26개 위에부터 이름 해볼게요. 목에 있는 거 경추, 등, 가슴쯤에 있는 거 흉추, 허리 요자 요추, 그 다음에 엉치뼈가 천골이죠. 한 개이기 때문에 천골. 꼬리뼈는 뭐죠? 미골이죠. 척추뼈 26개, 위에서부터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골, 엉치뼈, 우리 욕창이 제일 많이 생기는 천골 아시죠? 1개, 꼬리뼈 1개 해서 26개의 척추뼈 이름 공부했습니다. 디귿에 가시면 우리 두개골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가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 아래턱뼈입니다. 하악골이 움직입니다. 근데 하악골이 어디에 매달려 있죠? 측두골이야. 상악골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가 누굽니까? 하악골, 아래턱뼈.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측두골. 측두골을 관자뼈라고도 하죠. 우리 관자놀이 이런 말 쓰잖아. 측두골, 관자뼈. 측두골, 관자뼈에 하악골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의 이름을 측두하악 관절이라고 부르죠. 줄여가지고는 악관절, 줄여서는 악관절이라고 합니다. 3번 뼈의 기능이 뭘까요? 지주, 기둥 역할을 하고요. 보호, 갈비뼈 같은 거, 골반뼈 같은 거 우리 중요한 내장을 보호하죠. 조혈 어디서 한다 그랬더라? 골수에서. 운동, 근육과 함께 운동하고요. 저장, 뭘 저장합니까? 무기질, 미네랄. 어떤 미네랄이요? 칼슘과 인. 뼈가 뭘 저장한다? 무기질. 어떤 무기질? 칼슘과 인이었습니다. 근육으로 넘어가면 근육의 종류는 크게 횡문근과 평활근입니다. 가로무늬가 있는 횡문근, 가로무늬가 없는 매끈한 평활근입니다. 가로무늬가 있는 횡문근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 그게 누굽니까? 두 번째 줄 골격근과 심장근입니다. 골격근은 내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수의근. 골격근에 써보세요. 내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내가 조정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수의근. 그런데 심장 근육은 가로줄무늬가 있는데 선생님들 심장 근육 조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심장 근육은 불수의근입니다. 가로무늬가 있는 횡문근의 두 종류.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한다. 수의근. 심장 근육은 외울 것도 없어. 해보시면 되잖아. 심장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내 맘대로 못해요. 불수이근. 평활근은 매끈매끈한 가로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이라고 하는데 먼저 민무늬근 평활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홍채 나와 있죠. 홍채 말고 또 중요한 데 있죠. 내장.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내장은 다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요. 눈동자인 홍채뿐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뭐 방광, 자궁, 소장, 대장, 식도 다 평활근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혈관, 동맥, 정맥, 혈관의 벽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매끈매끈한 평활근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홍채도 내장도 혈관도 선생님 조정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활근은 전부 다 수의근, 불수의근, 불수의근. 매끈매끈한 평활근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동자, 홍채, 내 몸 안에 있는 내장, 동맥, 정맥의 혈관벽 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수의근. 동그라미 2번 근육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똑바로 자세도 유지해주고 에너지도 생산해주고 운동도 하고요. 또 내장 기관이 운동해줌으로써 음식물도 내려가고 심장 근육이 운동함으로써 박동도 하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다 근육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외운 거 꺼낼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세요. 근육이 혈관 수축 이완을 하는가? 혈관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아 맞아. 혈관벽도 근육이라 그랬지? 그러네. 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수축 이완하겠네 라고 판단하세요. 근골격계 질환은 다소 쉽지만 쉬워도 중요하니까 잘 나오죠. 골관절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어디가 닳고 염증 생긴 거예요? 연골 물렁뼈. 연골 물렁뼈가 닳고 염증 변화가 있죠. 증상은요. 아침에 뻣뻣해지는 걸 뭐라 그러더라? 조조강직. 이른 아침 조조강직이 있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1시간 이상 가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30분 이내로 있다고 그래요. 자는 동안 같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뻣뻣한 게 있죠.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조조강직이 30분 이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1시간 이상 간답니다.
퇴행성은요, 사용을 많이 할수록 통증이 심해져요. 그럼 아침에 심할까요? 오후에 심할까요? 오후에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다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한 오후에 더 아파요. 치료 및 간호 특별한 거 없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써보십시오. 체중 부하가 되는, 안 되는? 안 되는,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물속에서 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걷기죠. 체조도 역시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체조가 좋겠어. 근데 이상하다. 걷기. 분명히 걷기는 체중 부하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걷기 운동의 유익,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중 부하가 돼요.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무리하지 않게, 하루 30분,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권장합니다. 골다공증. 왜 이렇게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많죠? 폐경을 겪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중단되는 폐경 사건 이후에 골밀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골절됐다, 다 골다공증을 깔고 있기 때문이죠. 디귿으로 가시겠습니다. 골다공증,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죠. 디귿의 첫 번째 줄에 칼슘, 세 번째 줄에 비타민 D 나왔네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같이 먹고요. 의사 처방하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할 수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에스트로겐은 자궁암, 또 유방암, 또 혈전, 간 독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골다공증은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걷기, 뛰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을 고려해서 뛰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걷기 운동을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도 골다공증 환자한테도 양쪽에 다 권할 수 있는 거죠. 골다공증은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을 해야 골밀도가 좋아진답니다. 3번 고관절이 어딘지는 아시죠? 골반과 대퇴골 사이, 신체의 중심이죠. 거기가 골절됐다가는 완전히 못 움직이는 부동, 와상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고관절 골절은 두 번째 줄, 노인, 골다공증, 낙상 완전 세트예요. 딱 연상되시죠? 노인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을 깔고 있는데 넘어지기도 쉬워. 낙상. 그러면 신체의 중심인 어디가 고관절이 골절된다. 뒤로 가실게요.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그러면 수근, 손목이네요. 맞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터널을 우리말로 굴. 땅굴 파다 할 때 그 굴이에요.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말로 손목 굴 증후군이네요. 거기가 왜 그런지 몰라도 좁아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신경? 정중신경.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손 전체에 감각 이상, 운동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수근관, 손목굴, 손목 터널이 손목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안쪽이에요. 그러면 손바닥 쪽이에요? 손등 쪽이에요? 손바닥 쪽이네요. 네, 안쪽 손바닥 쪽에 있는 손목 터널,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의 이름 정중신경이었어요. 니은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리죠. 감각도 이상하죠. 움직일 때 아프죠. 잘 못 움직이죠. 자가진단법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밀라는 거거든요.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밀면 어디가 자극됩니까? 여기. 손목 터널이 있는 손목 안쪽이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팔렌 증후, 팔렌 검사는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수근관을 자극한다. 거기를 절개해서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혈액순환도 잘 봐야 되고요. 수술 직후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수술 직후에 손목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손목은 고정하고 손가락 운동, 잼잼잼. 수술 직후부터 손목은 고정하고 손가락 운동, 잼잼잼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치거나 수술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올리죠. 항상 다치거나 수술한 부분은 올립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손목 안정. 아까 손목은 고정, 안정하고 손가락 운동만 한다 그랬죠. 부목으로 못 움직이게 하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야겠죠. 거기가 붓고 아플 수 있죠. 수술한 부분이 붓고 아프다면 얼음찜질. 집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 몇 주 정도 조심해야 될까요? 한두 주 조심해 갖고 될까요? 아니요.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한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4 내지 6주간 무거운 것 금지. 소화기계로 가겠습니다. 소화기계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의 니은. 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물을 저장하면서 위액을 분비하는데 위액 안에 염산이 있죠? 위액 안에 염산을 위에서 나오는 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산 그렇게 부르는 거죠. 위액 안에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산이라 부르죠.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 단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문제지. 그게 위염이나 위궤양인 거죠. 간은 중요한 담즙을 생산한다는 거. 소장은 영양분을 완전히 탄단지 다 분해해가지고 흡수하죠. 뭘 통해 흡수하죠? 육모. 육모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하죠. 소장에서 탄단지를 다 분해해가지고 뭐를 통해 흡수한다? 육모. 소화효소 이름,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이름 옛날에는 푸티알린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와서 타이알린이라고도 부르고 침 녹말 분해 효소라고 나와 있네요. 푸티알린, 타이알린 같은 말이에요. 읽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니은, 위액에 아까 제가 염산 들어있다 그랬었죠. 또 펩신도 들어있죠. 펩신은 어느 영양소 분해 효소냐면 단백질. 위액은 펩신을 담고 있어요.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장액에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들어있고요. 안 합니다. 췌장액. 췌장액은 탄단지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럼 췌장액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녹말 분해효소의 이름이 뭡니까? 아밀라제 혹은 아밀레이스라고 읽더라고요.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효소죠.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효소 이름입니다. 췌장액에 들어있는 마지막 지방 분해효소의 이름은 리파제입니다. 이름만 읽어볼까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였습니다. 담즙. 담즙 아까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간에서. 간에서 생산한 담즙 안에 중요한 성분 이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죠. 그 중에 하나 나왔네요. 담즙염. 담즙염을 담즙산이라고도 부르죠. 담즙염, 담즙산 같은 거였어요. 그게 지방을 소화시킨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지방을 유화시킨다. 유화란 에멀시피케이션, 그래서 영양크림을 로션처럼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잘게 쪼개고 부들부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1차 소화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름진 걸 먹으면 간에서 나온 담즙 안에 들어있는 성분, 담즙염, 같은 말 뭐라 그랬죠? 담즙산. 그게 지방을 잘게 쪼개고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아까 공부했던 췌장액에 들어있는 리파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겁니다. 결론, 지방 소화에는 간에서 만든 담즙도 필요하고 췌장에서 만든 췌장액도 둘 다 필요한 거죠. 담즙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즙염, 담즙산 같은 말이고 지방을 유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또 하나 담즙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의 이름이 뭐예요? 빌리루빈이죠. 빌리루빈이 뭐길래요? 적혈구에 파괴된 찌꺼기죠. 적혈구가 수명 120일을 다하고 파괴된 찌꺼기 이름이 빌리루빈인데 이게 왜 담즙의 성분이냐? 색소. 담즙이 무슨 색깔이죠? 브라운, 갈색. 빌리루빈, 브라운, 빌리루빈. 그렇게 외우세요. 담즙의 갈색을 나타내주는 색소의 이름이 빌리루빈인데 어디서 왔다고요? 적혈구 120일 수명을 다하고 나서 파괴된 찌꺼기인데 그걸 간이 가져다가 색소로 활용한 거죠.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의 중요한 성분 이름 2개, 지방을 유화시키는 담즙염, 담즙산, 또 하나
적혈구에 파괴된 찌꺼기로서 색소 역할을 하는 빌리루빈. 네. 괄호 2번 생략하지만 괄호 2번의 마지막에 우리 장에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죠. 여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동그라미 4번의 마지막 줄에 주물럭 하는 운동을 뭐라 그러죠? 분절. 주물럭 하는 운동을 분절. 그럼 아랫방향으로 내려보내는 건요? 연동. 우리 위장관계에서는 두 가지 운동이 다 일어나야죠. 주물럭 하면서 잘게 쪼개가지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화기계 질환 먼저 역류성 식도염 가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비만. 갑자기 비만 얘기가 왜 나오냐? 특히 복부 비만. 그럴 경우에 위를 압박하니까 자꾸 역류되겠죠. 비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체중 감소해야 된다. 당연히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러겠죠. 디귿. 하부 식도, 식도의 아래쪽 관략근, 우리말로 조임근이 쫀쫀해야 좋은 거예요? 헐렁해야 좋은 거예요? 쫀쫀해야죠. 음식이 내려갔으면 딱 쫀쫀하게 조여줘야 되는데 거기를 약하게 만든 음식들이 있어. 술, 담배, 탄산, 커피. 안 좋은 것들. 술, 담배, 탄산, 커피. 요런 것들이 관략근을 헐겁게 만드니까 자꾸 역류하는 거죠. 신음료나 탄산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겠죠? 미음으로 가실까요? 변비도 안 좋대요. 변비라는 게 장에 이렇게 대변이 꽉 차서 압력이 사실 높기 때문에 역류를 유발한답니다. 변비가 역류성 식도염과도 관련이 있군요. 216쪽으로 갑시다. 우리도 식사하고 막 눕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은 더더욱 식사에 반드시 앉아서 먹도록 하고 먹고 나서 누우면 안 되겠죠. 특히 야식 먹으면 안 되죠.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잠들면 안 되죠. 이 증상 심한 사람은 누워서도 못 자요. 마지막 줄 보세요. 침대의 상체 부분을 올리고 잘 정도로.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해야죠. 잘 때도 침대의 상체 부분을 올리고 잔다. 궤양으로 넘어갑니다. 왜 위궤양이라고 안 하고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죠? 12지장에서 제일 많이 생긴 거 2등 위, 3등 식도. 야, 궤양이 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1등 12지장, 2등 위, 3등 식도입니다. 소화성 궤양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안정, 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든요. 궤양 환자들은 위산이 분비되는 게 굉장히 해로워요. 안정, 수면. 또 아스피린, 살리실산이라고도 하죠.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이 위장 출혈을 유발하잖아요. 속이 많이 쓰리죠. 궤양 상처를 힐링, 치유, 회복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고요. 당연히 조금씩 자주 먹고요. 마지막 줄, 제산제와 위액분비 조절제라 그랬는데 결론,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인가요? 아니요. 나온 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도 쓰고 위액, 즉 위산이 나오지 않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쓰겠죠. 위암으로 가겠습니다. 위의 암은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은요. 217쪽 니은을 보세요. 저섬유 시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섬유질 많이 먹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나 궤양 환자도 그렇고 암 환자도 그렇고 이미 내부 점막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섬유질은 너무 거칠고 질겨요. 그래서 궤양이나 암 정도 되면 섬유질을 조금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궤양 환자도 그렇고 암 환자도 위를 많이 잘라낼 수가 있겠죠. 전체를 자를 수도 있고 일부를 자를 수도 있는데 위를 자르고 나면 식도에서 음식이 제대로 주물럭주물럭이 안 된 상태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216조 네모박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식후 5에서 30분 금방이죠. 왜냐면 너무 진한 음식이 바로 내려가니까. 세 번째 줄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계항진, 막 식은땀이 잘잘 흐르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문제예요.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도록 누워서 먹으랍니다. 그렇다고 앙화 위로 먹으면
기도로 흡인되니까요. 옆으로 누워서 먹습니다. 횡화위. 축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먹고 나서도 누워있으랍니다. 몇 분 정도? 20에서 30분 정도. 먹을 때 누워서 먹고 나서도 누워있는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먹을 때 국물이나 수분은 안 먹는 게 좋겠어. 먹을 때 국물이나 수분을 먹으면 더 빨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탄수화물은 조금 먹는 게 좋겠어요. 탄수화물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금기만 아니라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위 정체 시간이 긴, 즉 소화 속도가 느린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좋겠어요. 단백질도 소화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속도가 빠른 탄수화물만 조금 먹고, 소화 속도가 느린 단백질과 지방은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위를 절제하고 나면 위가 없으니까 위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벽세포에서 원래 내적 인자, 내인자가 나와서 뭐가요? 내적 인자, 내인자가 나와서 비타민 B12번, 그 이름이 뭐죠? 코발라민. 내적 인자가 나와서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위를 자르고 나면 위벽세포가 없으니까 내적 인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적혈구가 성숙하지를 못하죠. 적혈구가 성숙하지를 못해서 빈혈이 생기는 걸 뭐라 그러죠? 악성빈혈. 악성빈혈이란 위를 절제했거나 위에 암이 있거나 혹은 위축성 위염 등으로 위벽세포에서 내적 인자, 내인자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게 있어야 비타민 B12번이 흡수돼서 적혈구가 성숙하는데, 내적 인자가 없어서 비타민 B12번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적혈구가 성숙하지 못해서 되는 빈혈을 악성빈혈이라 한다 했었죠. 조금만 더 하죠. 5번 충수염. 우리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지만 충수돌기염이죠. 열이 날 수 있고, 맥버니 부위라는 건 오른쪽 아랫배, 충수돌기의 위치를 말하죠. 맥버니 부위, 오른쪽 아랫배, 충수돌기 위치가 아프고요. 눌렀다 뗄 때 아프다 그래서 반동성 압통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눌렀다 뗄 때, 맥버니 부위를 눌렀다 뗄 때 아프다, 반동성 압통. 터지면 복막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위천공은 아까 궤양 설명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궤양은 점막을 넘어서서 근육층까지 파고들어서 잘못하면 빵꾸 날 수가 있어. 구멍이 나면 급격히 아프면서 복부가 딱딱해질 정도겠죠. 응급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장루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루는 대장에 주로 암 등으로 너무 많은 부위를 절제했을 때, 절제 부위가 항문까지 이어지지를 못할 때 거기를 마감 꿰매고 나서 대변을 복벽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루자예요. 장에다 구멍을 내서 복벽으로 내보내는 거죠. 장로 색깔이 뭘 것 같으세요? 보나마나 붉은 색깔이겠죠. 복벽에 구멍을 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저렇게 어두운 색깔로 변하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분명히 괴사된 거야. 잘못된 거죠. 보고해야겠죠. 장로 색깔은 붉은 톤이어야 될 거예요. 어두워지면 괴사된 걸로 생각해서 얼른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장로 환자들은 우리보다 더 묽은 대변 찌꺼기와 수분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돼요. 또 까딱하다가는 변비가 돼갖고 장로가 막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수분 섭취, 섬유질 섭취 충분히 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처럼 가스를 쓸데없이 형성하게 빨대를 사용하거나 껌을 씹으면 장로에 부착한 봉지가 부풀어서 터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또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도 식사를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더욱 장로 환자들은 규칙적으로 식사와 간식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